오늘은 마오쩌둥의 사생활, 그 중에서도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오쩌둥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마오쩌둥은 1893년 청나라 후난성 샹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국공내전을 간단하게 말하면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의 패권을 두고 싸운 전쟁입니다. 비교하자면 6.25 전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은 휴전선을 긋고 갈라졌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이겼다는 점이 크게 다르지만요. 마오쩌둥은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창건 초대 국가주석 자리에 오른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을 통해 중국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수많은 중국인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인민들은 마오쩌둥을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었습니다. 마오쩌둥과 악수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손을 씻지 않는가 하면 이 손을 만진답시고 머나먼 친척들이 찾을 정도이죠.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마오쩌둥이 나눠준 망고를 성물로 여기고 재단에 안치해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망고를 삶은 물을 마시면 권능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랬을 정도니 마오쩌둥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마오쩌둥은 공석에서 인민들을 대상으로 금욕주의를 선포하는 등의 올바르고 정직한 정치인, 그리고 모두를 위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반면에 22년간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했던 리주스이의 회고록에는 방탕함을 넘어 타락의 인물 수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리주스이는 스촨청두 의학원에서 양의학 공부를 마치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였던 중란아이에서 의사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리주스이를 방문한 환자는 덩샤오핑과 류샤오치 등 고위층 간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고위층과의 인연 덕분에 1954년 중공의 중앙경호국 제1비서로 마오쩌둥의 경호를 책임졌던 왕둥싱으로부터 주치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제안을 받아들인 리주스이는 60대에 들어선 마오쩌둥의 주치의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치의라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리주스이는 마오쩌둥의 질병 기록은 물론 일상생활과 성생활까지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아무튼 주석의 주치의가 된 리주스이는 왕둥싱으로부터 기존에 있었던 마오쩌둥의 진료 기록을 받았고 치아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란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양치질 따위는 하지 않았고 즐겨 마시던 중국 차의 한 종류인 고차로 가글을 하는 정도로 대신했죠. 근데 차를 이용한 양치는 마오쩌둥의 특성이 아닌 물이 부족한 중국 농민들 사이에 있었던 전통적인 양치법이긴 합니다. 심지어 엄청난 꼴초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3값을 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3살까지 장수했는데 사실 지금도 담배와 암은 연관관계가 입증이 안 되었다고 논란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마오쩌둥의 치아를 검진한 리주스이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미 치아와 잇몸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치석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 있었으며 잇몸에 고름이 차 있는가 하면 충치도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리주스이는 꾸준한 치료와 양치질을 권유했으나 마오쩌둥은 호랑이는 양치를 하지 않고도 치아가 날카로운데 왜 양치를 해야 하는가 라며 거부했고, 결국 어금니 상태가 극히 나빠져 리주스이의 권고로 치아를 뽑았죠. 그나마 치아를 뽑은 후엔 양치질을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고차 가글을 다시 합니다. 고집이 정말 세네요. 나머지 종합검진에서는 딱히 문제가 없었지만 딱 한 가지 특별한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마오쩌둥의 오른쪽 고환이 비정상적으로 심각하게 늘어져 있다는 것과 심각한 발기부전으로 인한 생식 능력 저하입니다. 마오쩌둥은 리주스이에게 원래 이것 때문에 고민이었다, 보약의 한 종류인 녹각을 복용 중임에도 낫지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기록도 남아있죠. 리주스이는 녹각 복용을 중지시키고 장백산에서 나는 원시 인삼을 권유했는데, 마오쩌둥은 리주스이의 말대로 장백산 인삼을 잘 챙겨 먹었고 꾸준한 치료 덕에 발기부전은 호전됩니다. 이게 되네요. 성기능이 되돌아오자 마오쩌둥은 리주스이를 지극히 신뢰하기 시작했고 성생활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회고록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이때 마오쩌둥은 인간의 성적 호기심을 비롯한 성기능은 청소년부터 시작해 60대에 이르면 저하되지만 자신은 일반인과 다르다며 80대까지 성기능이 멀쩡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리주스이에게 이것을 실현시킬 방법을 고안해내라 요구했죠. 또한 마오쩌둥은 자신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 들려준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18살이었던 자신의 총각 딱지를 떼어준 상대는 같은 동네인 사오산촌에 살았던 12살짜리 여자아이였다 라고 말이죠. 여담으로 1962년 69세의 나이였던 마오쩌둥은 56년 전 자신의 첫 경험 상대인 소녀를 찾아오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내긴 했지만 여자아이는 이미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고
정도로 글조차도 모르는 문맹이었죠. 실망한 마오쩌둥은 위로금 2000위안을 쥐어주고 돌려보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처럼 성욕이 넘쳐났던 인물이며 특이한 점은 성인 여성이 아닌 10대 여자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순박한 농촌 여자아이들을 원했죠. 마오쩌둥은 그 이유를 성인 여성은 정치적인 면에서 눈을 떴기 때문에 순수한 맛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아내인 장칭 또한 가난한 집안 출신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인물로 연극 배우를 전전하다가 마오쩌둥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고요. 마오쩌둥에게 여자를 조달해 소개시켜주는 채용사 역할을 한 인물은 당시 마오쩌둥 주석 사무실의 주임이자 비서였던 예지롱과 앞서 말한 마오쩌둥의 경호원 왕둥싱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부패한 참모 그 자체였죠. 대표적으로 대기근이 닥쳐 수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어나갈 때 외제 시계를 차고 다니며 질 좋은 식량을 빼돌린 전과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이야기 토픽은 정치적인 토론이 아닌 성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들이 중라나이에서 천박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마오쩌둥이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다녔기 때문이죠. 심지어 마오쩌둥은 예지롱과 왕둥싱이 자신의 아내 장칭의 성관계 모습을 흉내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음에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마오쩌둥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예지롱과 왕둥싱의 선택을 받은 여성들은 마오쩌둥이 직접 주최한 무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무도회는 마오쩌둥을 제외하곤 모두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녀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젊고 예쁘며 학력이 낮고 문화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며 마오쩌둥에게 충성심이 강한 여성들이었죠. 마오쩌둥이 앞에서 여성들은 그의 요청에 맞춰 춤을 추었고 마오쩌둥은 함께 춤을 추며 노트를 들고 다니며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성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음식을 주문하듯이 이름을 호명해 1시간 정도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방탕한 삶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하던 무도회를 2번 하는 곳으로 늘리는가 하면 젊은 여성들이 방을 드나드는 횟수도 늘어났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때 마오쩌둥은 신격화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오히려 선택을 받길 원했죠. 사실 신격화도 있긴 하지만 출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오쩌둥은 항상 여성들에게 관계를 맺기 전 소녀경이라는 경서를 건네주었는데 이 책은 마오쩌둥과의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뭐 교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더욱 충격적인 건 마오쩌둥의 성욕구는 여성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리즈수이는 1964년 마오쩌둥이 여성과 잠자리를 가진 후 침실을 정리하는 젊은 남자 경호원을 침대로 잡아끈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동성애가 아닌 성불감증으로 인해 색다른 자극을 추구했던 것이라고 적어놨죠. 이렇듯 난잡한 성생활을 지속해온 마오쩌둥은 결국 트리코모나스라는 성병에 걸리게 됩니다. 트리코모나스라는 병은 남성에게 딱히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성에겐 치명적인 성병입니다. 뭐 이것도 문제지만 마오쩌둥이 트리코모나스에 걸린 걸 알게 된 계기가 좀 웃긴데 다름 아닌 마오쩌둥과 잠자리를 가진 여성들이 자랑이랍시고 진단을 받으러 왔기 때문이죠. 성병에 걸린 것을 마오쩌둥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훈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리즈수이는 성병의 심각성을 얘기해주며 장칭에게까지 감염될 수 있다고 타일렀지만 마오쩌둥은 자신만 괜찮으면 문제될 게 없지 않나며 장칭과는 오래전부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즈수이는 최소한 위생은 생각해야 한다며 씻기를 권유했지만 마오쩌둥은 하루에 몇 번이고 여자의 몸속에서 씻고 있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답했죠. 여담으로 마오쩌둥이 한평생 몸을 씻지 않았다는 일설이 있지만 이건 좀 과장된 설입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매일 아침마다 냉수욕을 즐기며 자신의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했고 어릴 적부터 수영을 좋아했던 마오쩌둥은 60대에 접어들어서도 수영을 즐겼으니 말이죠. 문화대혁명을 앞두고 옷 한 올 걸치지 않은 채 양쯔강을 횡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을 정도였으니 씻지 않았다는 말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다만 마오쩌둥이 주석에 오른 뒤로 자신의 성기만은 손수 씻은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며 샤워 또한 하인들이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주는 식으로 대신했습니다. 이건 이 시대의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심각한 수준이죠. 어쨌든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던 리즈수이는 호화로운 중란아이의 성병이 퍼지게 놔둘 수 없었기에 단독으로 나서 하인들에게 침실과 수건을 소독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노력은 했지만 대부분 참모들이 막아서면서 리즈수이의 시도는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주석이 머무는 침실을 소독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논리였죠. 답답했던 리즈수이는 마오쩌둥의 성병에 대한 정보를 참모들에게 귀뜸해주고 나서야 침실을 소독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제대로 했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좋지만 한 것이고요. 결국 마오쩌둥은 죽는 순간에도 성병을 가지고 사망했죠. 부패한 참모들과 타락한 주석 사이에서 주치로 지낸 류주수이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 예나 지금이나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을 저버려야 한다. 마오쩌둥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